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무력 충돌 17일째, 누적 사망자는 6,5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끝났다면서 지상 작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는 인지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 예상해보고 국제사회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위원 실장과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연예계 마약 사건, 그리고 반복되는 연루자들의 이름.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배우 이선균 씨 경찰 수사 상황과 함께 마약의 중독성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귀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연 목선을 이용해 동해 NLL을 넘어 속초 앞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이 선박을 이른 새벽부터 추적해온 군과 해경은 조업 중이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금 시간쯤이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소형 목선을 이용해 내려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군과 해경에 의해 신변이 확보됐고 관계기관에서 현재 합동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새벽 4시 이전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군의 특이 징후가 있어 초계기 등을 이용한 작전 조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 작전 조치가 북한 목선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지만 목선이 NLL을 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포착한 시간은 NLL을 넘고 우리 감시망에 들어온 뒤인 새벽 5시 반부터이고 6시 30분부터는 열상 감시 장비 TOD로 탐지해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 10분쯤 속초 북동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이 목선을 신고해왔고 군과 해경이 8시 전후 현장에 도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탐지와 추적만 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어선이 바다에 있었던 상황에서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시 장비를 이용해 의심 선박을 계속 추적했고 해경과도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목선은 7.5m 크기의 작은 선박으로 아주 저속으로 북동쪽에서 대각선으로 속초 방향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귀순 의사를 표해온 4명은 일가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이들이 진짜 귀순자인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42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올해 3분기에 입국한 40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37명이었고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던 두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또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눈앞에 두고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오전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11월 첫 본회의에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나 쟁점 법안 처리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4개 법안을 각각 처리하는데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려면 우리 의원의 179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5일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국정감사는 10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서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 국감에선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또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인요한 위원장 임명으로 첫 발을 뗀 국민의힘 혁신기구는 본격적인 쇄신안 논의에 앞서 혁신위원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당사에 출근한 인 위원장은 모두 다 내려놓고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목요일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 복귀 일성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 말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계파 갈등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한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 계파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당의 어떠한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통합위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의 어떠한 자리에도 개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할 예정이고 출마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내 피켓 소지와 부착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회의장에서 상대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볼썽사납고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하면서 지상전에 더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추가 인질 석방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재훈 기자. 네, 국회부입니다. 네,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 지구 안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기습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기습작전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 여러 채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의 목표물 32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했던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첫 기습작전에서 하루 동안에만 266명이 숨졌다고 했는데 이어진 공습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53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질들이 2명 더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풀려나면서 이스라엘이 밀어붙이고 있는 지상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마스는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풀어준 데 이어서 우리 시간 어젯밤 이스라엘인 2명을 더 풀어줬습니다. 하마스는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에 따라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이처럼 하나 둘 풀어주면서 이스라엘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인질이 잡힌 나라들에서 인질 구출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인 주민 수십만 명은 피란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 지상작전이 펼쳐질 경우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에 직접 접촉해 확전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확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상작전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연료 반입을 대가로 인질의 일부를 석방할 가능성, 이 얘기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이후에 이집트 라파 검문소는 단 3차례만 가자행 구호물품 트럭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모두 50여 대가 가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술은 진통제 없이 진행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연료가 거의 동일하면서 병원 12곳과 의료센터 32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연료를 넣어줄 경우에 대신 인질 일부를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연료를 포함해서 인도적 구호물품을 꾸준히 반입하게 해주면 인질을 많게는 50명 정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료의 경우에 하마스가 전쟁 물자로 돌려쓸 수 있어 이스라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가 밝힌 인질 220여 명 전원이 풀려나기 전에는 연료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의 싸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미군 기지들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라크 요르단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내 알탄프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격에 나선 드론 2대를 격추했고 미군 병력에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8일과 19일, 21일에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아라사드 공군기지가 자폭 드론이나 로켓 등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무장 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일련의 공격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까지 이렇게 친이란 무장 세력들 미군 기지에 일단 공격하고 있다 내용까지 들으신 건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이렇게 헤즈볼라를 통한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 움직임에 간과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지난주 3차례나 로켓포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We've also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days again an uptick in rocket and drone attacks by Iranian-backed proxy groups against military bases. 미국은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민간 선박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민병단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فوراً جنایت علیه بشریت
و نسل کشی در غزه را متوقف نکنند وجود دارد و منطقه از کنترل خارج خواهد شد. 이란은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적극 개입하기보단 일단 중동 무장정파의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정면 충돌을 원치 않지만 헤즈볼라 도발 강도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대계 이스라엘 국민의 20.5%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현지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의 28%에 비해 8%포인트 하락한 수치며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특히 우파 진영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이나 인질 석방 소식 등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94% 하락을 한 1배럴에 85.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1.2% 하락한 1배럴에 91.0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지난 10월 7일 이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면서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유엔 총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논의합니다.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 총회 의장은 현지 시간 23일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논의하는 긴급 특별총회 제39차 본회의를 26일에 연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에 앞서 현지 시간 24일 다시 모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해병대 고위 장성이 이스라엘로 급파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는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자막만 놓고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본격적으로 지상전이 시작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어떤 제한적인 목적에 따라서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준비가 끝났고 명령만 기다린다. 육해 공군이 입체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어제같이 그런 작전은 제한적으로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거고요. 전면적인 지상작전 전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게 어떤 교통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시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뭐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참모총장이 이 의견이 일치돼 있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런 발표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명한 확실한 그 지상작전의 개시 시점이라든지 전략 같은 게 아직 마련된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본격적으로 지상작전이 감행된다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로 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이 말하는 거대로라면 탱크와 보병을 이끌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인 피해도 많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피해가 클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인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218명 혹은 222명인데 200명이 넘는 인질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시가전을 해야 되고 터널 속에 남아 있는 하마스 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가 만약에 북쪽에서 치면 확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선을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상전의 어떤 그 시점이나 방식 같은 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 타격이라는 말이 전에 있었는데 어떤 표적을 정확히 겨냥해서 그것을 먼저 타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병력이나 탱크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과 협의하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반대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타이밍, 시점을 좀 조정하고 이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군도 굉장히 피해가 클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작전을 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 소탕을 위한 하마스를 괴멸시킨다고 했는데 괴멸시키기 위한 아주 분명한 군사적인 경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거고요. 또 전쟁을 하더라도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미국이 추천하는 방식은 아마도 외과 수술식 타격, 표적 타격 이런 것을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지상전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어떤 이런 조언을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주특기가 하나가 미국 말을 안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조치를 한 게 어제 미국 해병대 중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미국 해병대 제임스 글린 중장입니다. 화면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요. 이 사람과 함께 소수의 장교를 보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린 중장인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라크 전쟁 때 참전을 해서 모술이라는 도시에서 이슬람 국가 같은 이제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이죠. 를 소탕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파견해서 이 시가전 그리고 터널에서 싸우는 이슬람 무장 세력을 퇴치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해병대 특수작전 전문가라고 합니다. 2016년에서 17년에 모술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전을 했고요. 이때 이제 미군이 주도해서 연합군이 함께 들어가서 IS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 세력 네. 그것을 퇴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중부사령관은 미국의 중동을 담당하는 사령관인데요. 예. 마침 그때 근무 시간을 보니까 그 오스틴 장관, 국방장관의 중부사령관 재임 시기가 2013년에서 16년.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모술 작전을 좀 준비 정도는 하는 시기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스틴 국방장관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터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 소탕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럼 결국 미국이 이라크에서 했던 IS 소탕 작전의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하는 거란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좀 지상작전을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이스라엘 군에도 이익이고 미국에도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니까 이 팔루자 전투라는 것과 모술 전투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팔루자 전투는 탱크와 보병을 그냥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했고 이 팔루자 전투는 이 미 해병대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이후 시가전으로서는 가장 격렬했다. 그래서 미국 쪽도 피해가 있었고 또 민간인도 많이 피해가 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혈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중동 지도를 보면 팔루자라는 게 이라크 위에 그 붉은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기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 가는 요충지입니다. 저기서 시가전을 벌였는데 굉장한 이제 양측의 손실도 많았고 민간인 피해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뒤에 그 모술이라는 곳에서 또 다시 이제 이런 시가전이 있었는데 특히 모술이 지금 가자 지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인데 지하에 한 2년 정도 이 이슬람 국가 세력이 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0년 전에 팔루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이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갔고 먼저 표적을 정확히 찾아서 오랜 동안 타격을 한 다음에 세력을 좀 무력화시킨 다음에 들어갔다. 이때는 시간이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을 격퇴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군의 피해가 적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하면 늪에 빠진다는 거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자 지구 상황이 그 당시 모술 전투 때 이슬람 국가 소탕 작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판단하는 게 그건데 첫째는 시가전이고요. 시가전은 뭐 심지어 탱크가 이스라엘 탱크가 너무 커서 골목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제 일종의 게릴라전인데 그 이슬람의 무장 세력이 앞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밑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도 레바논 북쪽에서 이런 시가전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한 적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하게는 터널입니다. 터널이 400km가 넘는데 지금 하마스의 무장 세력이 다 대부분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무장 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3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민간인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하마스 무장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마스 무장 세력 3만 명은 지하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술하고 비슷합니다. 모술도 당시에 그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건물 안에다가 부비 트랩 이걸 설치해 놓고요. 네. 일종의 그걸 이렇게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렇게 지하에 은신해 있다 갑자기 나와서 공격을 하고 탱크가 앞으로 갔는데 뒤에서 공격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마이클 라이츠라는 미국 워싱턴 연구소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15년 동안 이걸 요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15년이라는 거는 2006년 그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기고 2017년에 이제 어느 정도 하마스를 장악하고 통치하면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뿐만 아니라 지표, 그 지상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지하로는 통신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를 이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상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해병 중장을 급파했습니다. IS 소탕 작전 경험을 전수할 거란 얘기까지 해봤는데 공습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가 헤즈볼라의 어떤 개입 가능성 아니었습니까? 가자 지구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북쪽의 헤즈볼라가 공격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방과의 교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제 병력이 10만 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접 헤즈볼라 지도자가 우리는 10만 명이 있다. 물론 이제 예비군이 더 많고 정규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적은데 10만 명이 싸울 수 있다 그랬고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리아를 통해서 이란이 직접 무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헤즈볼라와 전쟁이 터지면 이게 이제 확전이 되고 이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중동 전체가 전쟁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 항공모함 2척을 지중해에 있는 거를 그 이스라엘 쪽에 근접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그쪽에 근접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 2척은 언제든지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전면 공격을 감행해 올 때 항공모함에서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미군이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은 남서쪽에 가자 지구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역할 분담이 된 것 같고요. 이게 확전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계속 보내고 그다음에 사드 미사일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참여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큰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마스가 어제 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마스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명에 이어서 2명, 지금 4명을 풀어줬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심리적인 교란 작전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내부에 인질을 놓고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상전 하지 말고 인질부터 찾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마스에서는 인질을 조금씩 이렇게 석방을 하는 중인데,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하마스가 연료가 모자라서 인질을 풀면서 연료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해설도 있고요. 어쨌든 인질이 지금 하나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인질을 통해서 어떤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의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신호. 자, 이집트 국경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아직 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21일, 22일, 23일 3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57대 트럭이 들어왔는데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이거 가지고는 뭐 사실 아무것도 뭐 크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3번에 걸쳐서 한 60대 가량이 들어갔는데 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하마스가 전용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이 인도적 물품들을 전용하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일단 물건이 들어가면 유엔을 비롯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이스라엘에게 인도적 지원을 받아주도록 압박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아랍권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미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을 통해서 지상작전 좀 계획이 조율될지, 하마스의 어떤 인질 추가 석방이 또 변수가 될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이 상호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우디는 우선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고,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을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선 네온 프로젝트를 비롯해 키디야, 홍해 개발, 디리아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와 연관된 산업 성공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긴장 상황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순방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의 협력 관계를 주제로 대담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 한국관이 설치된 도하 국제 원예 박람회를 방문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엔 카타르 군주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회담을 연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인데,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무부 발표 내용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법무부가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10달 만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잇따랐고, 그때마다 관련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추진되어 온 법안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그러니까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감독을 받는 경우 출소 뒤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에서 얼마 거리까지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이런 방식을 도입한 미국에서 거리 제한에 막혀 살 곳을 못 찾은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서 오히려 지역의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겼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려서 치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될 국가시설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해도 시설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 또 이중처벌 논란 등은 어떻습니까? 네, 한 장관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제시카법의 위헌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익 차원에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 보호를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지정하는 제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출소해서 사회에 나와 있는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보완 처분이라 헌법상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초 거주지 제한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이른바 약탈적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이들 중에서도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서 남용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기준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범죄자는 325명 정도인데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소 단계에서 선택 사항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두 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이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을 한 배우 이선균 씨를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해 내사자 가운데는 연예인 지망생, 또 재벌 3세뿐 아니라 방송인 출신의 작곡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선균 씨, 얼마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앞으로 수사 진행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 씨를 부를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 경찰은 조만간 이 씨 측과 접촉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 이 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씨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실장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 씨가 대마 외 다른 마약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파악된 8명 가운데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이 씨와 실장 A 씨, 그리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까지 3명입니다. A 씨는 지난주 구속됐고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제 이 씨는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3명 입건, 5명 내사 중. 자, 그런데 5명 그 내사자 가운데 30대 작곡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졌던 피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인데 방송인 출신인 30대 작곡가 B 씨가 포함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성균 씨와 함께 B 씨를 둘러싼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내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과도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B 씨와는 전부 모르는 사이라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 입건된 이선균 씨를 포함해 내사를 받는 인물들 가운데는 방송인 출신 작곡가를 비롯해 이미 마약 혐의로 논란이 됐던 재벌 3세, 가수 연습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대체 마약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6.6%입니다. 절도가 22.8%, 강도 19.7%, 그리고 폭력이 11.7%의 재범률을 보이는데 비해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눈에 띄게 높죠. 한 번 손대면 절대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일단 마약을 투약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분비됩니다. 필로폰 한 번이면 일반 정상인이 평생 살면서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의 뇌를 변형 손상시키고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회복 상담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20볼트를 꼽아야 되는데 10,000볼트를 갖다 꼽은 거예요. 그럼 내가 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걸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마약은 또 내성이 생깁니다. 한번 뇌가 엄청난 자극을 느낀 이후에 내성이 생길수록 그 이상의 자극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약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양을 늘리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최근 마약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남태현 씨도 국감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마약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딱 한 번의 호기심이 스스로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불거진 연예계 마약 사건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보다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선균 씨를 중심으로 방송과 마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에선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영문 광고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외국인 예술대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과거 마약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수상한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명함 크기의 전단지엔 영감이 필요하냐며 완전히 합법적인 액상대마를 준비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광고물 뒷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텔레그램 대화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건국대와 가천대 캠퍼스에도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서울 송파구의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이른바 마약 광고물 20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국인 예술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영문으로 광고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액상대마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마약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뿌리고 다닌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이제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기수인 것이고 완성이 안 되면 미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 자체도 지금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한 게 맞다면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A씨 자택에서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경 반입 단계에서 마약류 493kg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9% 증가한 규모이며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11% 감소했습니다. 한 건당 적발 중량은 984g으로 국제 우편이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했고 특송과 여행자 밀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이 50%로 가장 많았고 대마와 케타민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 고발이 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의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김 의원에게 적용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5일째인 오늘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인천 강화와 강원도 양구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충남 서산과 당진의 한우와 젖소 농장에 이어서 경기도 수원, 인천 강화, 강원 양구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하루 10건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모두 2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인천과 강원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 지역은 그동안 방역 감시망에서 벗어났던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강원 지역 소들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 해남과 경기 고양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긴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 처음 발생한 뒤 21일 3건, 22일 6건, 그리고 어제는 7건 발생했습니다. 확진 지역도 계속 늘어나서 어제는 경기와 충남에 이어 충북 음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으로 젖소와 한우 농장 두 곳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들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과 경기, 인천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96시간이 지나 해제됐습니다. 대신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방역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 반입과 차량 진출입을 막고 소독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법인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김범수 센터장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 일부 경영진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지분이 5% 이상일 경우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어제 금감원 조사에서는 김 센터장이 주식 매수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또는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수사팀은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서도 어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금감원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법인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기조는 당장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을 흔드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27.1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범수 센터장이나 배재현 대표 같은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카카오 주가도 연일 하향세인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는 어제보다 1,650원, 4.35% 상승한 3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코스닥 시장의 카카오게임즈도 어제 종가보다 각각 3.52%, 4.3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불거진 카카오뱅크는 개장 이후 급락해서 종일 고전하다 마감 직전 어제와 같은 2950원에 도달하며 보합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카카오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어제까지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 종가는 37,950원으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10대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8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부서 임직원이 받은 상여금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3,018억 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469억 4,500만 원에서 가장 최근인 2022년엔 819억 9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고 특히 메리츠와 하나증권의 상여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건 2019년 748만 1,000명에서 2020년 742만 6천 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 6천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62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3천 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95만 7천 원으로 7만 6천 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통합 절차가 다음 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을 어떻게 결정 짓는가에 따라 합병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과정의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두 항공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 독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분리 매각 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승인부터 얻어야 하는데 이사진 6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화물 사업 매각은 항공사 해체나 다름없다며 기업 결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알짜 사업인 화물 운송 부문을 떼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EU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합병이 불발될 경우 부채 비율이 1,700%를 넘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아시아나 총부채가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이자로만 한 4천억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최적의 대안이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거고, 지난 한 2년여 넘게 이것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화물 운송으로 7,4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영업이익의 60%는 부채를 갚는 데 썼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화물 매출 비중도 급감해 재작년 전체 매출 80% 가까이 차지했던 게 올해 1분기 25%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이 기업 결합에 향배를 진 가운데 매각 결정이 날 경우 남은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용산구 지역 시민단체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용산시민행동은 오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산시민행동은 이태원 참사 당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질서 유지만 했어도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71명은 출국 금지 요청했습니다. 또 4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72명입니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면서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 지구 안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기습 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탱크와 보병부대까지 동원했고 가자 지구 안쪽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אנחנו 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위해 전투기술을 연습하는 병사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실종자와 인질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여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상작전과 대규모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하루 동안에만 266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보건부는 주장했습니다. الآن فيش منطقة آمنة في غزة. يعني القصف الليلة في خانونس مختلف عن كل ليلة. يعني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هينا قاعدين.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이란이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연계된 다른 무장단체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수위가 낮은 공격도 허용하며 확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 선석방 후 휴전 논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에 인질들이 풀려나야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시점을 늦출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며 지상전 시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질 석방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머지 인질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동 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방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가자지구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즉각 휴전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공존으로 아랍과 유대 민족이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는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왕이 부장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와 영내 사안, 글로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방미는 APEC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 부장은 지난 9월에는 몰타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틀간 만나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hat are the prospects for a meeting between you and President Xi of China in San Francisco next month? There has been no such meeting set up, but it is a possibility. 며칠 뒤 시 주석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일행과 만나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기복을 보여온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은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지난 8월 세계 잼버리 파행과 이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주어진 권한에 제한이 있었다며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새만금과 잼버리였습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무능을 개최지에 떠넘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이 조직이 사무총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관여할 바가 없으셨던 거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강원도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었겠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거고.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주된 권한은 조직위 몫이었다며 직책명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결정 권한도 없고 실제로 집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은 조직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직위와 조직위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대폭 삭감에 야당과 김 지사는 보복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지사님은 행정이십니다. 왜 정치적으로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자르세요?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이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김 지사는 예산 삭감 사태를 두고 허탈하다면서도 애초 규모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 발언 가운데 정치 공세라는 표현에 일부 의원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원이 재판 병합을 통해 판결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33형사부로 이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역 결정을 하냐만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님도 그거를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종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한마디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IT 공룡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이른바 경영 리스크로 인해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다, 이런 OECD 전망이 나온 건데 네. 잠재 성장률, 뭐 뉴스를 통해서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또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또 용어는 아니고요. 네,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체급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급. 앵커님의 체급을 고려하면 네. 식사량이 그래도 뭐 한 공기 정도 드시겠지. 네. 근데 저같이 이제 헤비급이라고 한다면 2공기는 드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체급값도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넌 등치값도 못하냐. 마치 실제 이 정도 헤비급 체격이면
그래도 식사량을 2공기는 뚝딱 할 줄 알았는데 반 공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체격가 또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 혹은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치가 바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밥은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체급과 달리. 뭐 아무튼 사전적으로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최대의 성적치, 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경제 지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 떨어지는 데 이어서 내년엔 지금 1.7%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는데 네. 2%에 이제 못 미치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줄어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헤비급이던 사람이 미들급으로 바뀐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지금 1.4%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근데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뭐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저성장이 고착화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네. 미국은 지금 1.9%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우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GDP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선진국들이라고 보통 볼 수 있겠는데. 경제 대국? 그렇죠. 네. 그런 나라는 성장률 자체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인데 네. 근데 성장률이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그냥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고 소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잃어버린 20년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만한 잠재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잠재 성장률,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게 통상적이고 네. 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장 동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성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네. 또 생산력 저하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였는데 네. 이제 1.7%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1.7%의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노동 투입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투입. 마지막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네.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더해서 경제 성장 그 잠재 성장률의 기여도를 구분하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노동 투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인구 중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더 강하게 줄어들고 네.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요소가 괜찮는가?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계속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 투입은 어떨까?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해외에서도 직접 투자를 유입한다든가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해 볼까? 투자를 아껴요. 그러니까 네. 잠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의 총 요소 생산성은 어떤 건가요? 네, 총 요소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그 기업이 노동 투입도 중요하고 자본 투입도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 예를 들어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R&D 수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네. 총 요소 생산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R&D 기술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경영 철학을 또 기업가 정신을 또 배양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지표를 토대로 언론에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돼서 네.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당국자들도 경기 침체기가 맞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20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했었겠죠. 네. 그때 2023년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정의가 무엇이냐?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을 채 오지 못한다. 이 정도 등치면 밥을 그래도 2공기 먹을 줄 알았는데 네. 1공기밖에 못 먹네.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네. 예. 지금 23년 경제가 경기 침체입니다. 부디 하나 제가 구분해 드리면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네. 경기 침체. 예. 경제 위기는 역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보다도 GDP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였으니까 네. 지난해보다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경기 침체는 여전히 성장하긴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GDP 규모가 1.4%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경제 위기는 V자 충격, 경기 침체는 L자형 경기 침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조금 더 경제가 이해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자형 경기 침체. 네. 조금 전에 성장률보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 낮을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올해가 1.4%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 1.9%. 숫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잠재 성장률이 1.9% 혹은 2%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걸 훨씬 밑도는 성장률, 1.4% 성장률이니까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가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네. 제가 또 명확하게 요거까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 GDP 통계가 계산된 이래로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예. 하나가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고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5.1%. 네.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가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활력이 생겨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이 좀 정부 선에서 네.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하락 구간으로 들어간 잠재 성장률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떤 네. 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게 3가지니까 그러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당장은 또 어렵고요. 저출생과 또 연결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저성장 고착화 되면 자본 투입을 또 적극적으로 늘리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뭐 경영 효율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인사 뭐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 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역시 GDP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R&D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게나 기업은 어제와 오늘만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이 잠재 성장률 둔화를 떠안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인 기술적 영역,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유망 산업에 R&D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기술력을 더 보강하고 유망 산업을 우리가 계속 쥐어잡아 나감으로써 계속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도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잠재 성장률 둔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총 요새 생산성과 관련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12월까지 이런 여러 국민적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큰 그림의 경제 진단해 주셨는데 다음은 네. 카카오 얘기입니다. 사실 기업의 어떤 사법 리스크 뉴스는 뭐 저희가 가끔 보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와닿는 뉴스가 아닌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을 워낙 파고든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시청자분들 관심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나연수 기자가 지금까지 어떤 조사 과정을 좀 설명해 줬습니다만 네. 자, 금융감독원 조사를 김범수 전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의혹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와 이 SM을 인수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SM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2,400억을 투입해서 네.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자산운용사죠.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카카오 하면 이제 공동체 자율 경영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창업주가 이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네. 자, 카카오의 위기는 주가로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아까 신저가 얘기도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줬고 네. 투자자들 좀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한때 이 카카오 주가가 16만 500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서열을 내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3위까지도 갔었던 네. 3위, 4위 요 정도를 몸들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37,500원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좀 반등해서 39,600원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나 혹은 실적에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이런 소위 창업주가 이런 법적 분쟁에 있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어제 37,500원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자율경영체제니까 이 창업주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또 확대되면서 다시 주가가 나름 큰 폭으로 4.35%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혐의가 사실로 굳어질 경우 네. 특히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네. 이복현 위원장이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목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되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아마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은산분리는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 자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게 은산분리예요. 네. 왜냐하면 산업이 은행을 아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은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자기 기업에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네.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예.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 법 안에는 네. 한도 초과 보유주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네. 최근 5년간의 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또 저촉이 되거나 그밖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주로 이제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업주가 법적 문제, 혐의지만 이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 처분이 드러난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예. 이 카카오라는 법인체와 창업주라는 개인을 분리할 것이냐. 근데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창업주의 과실을 이 법인의 과실로 인정해 나간다면 이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분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2분만 더 쓰고 두 네. 개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실 텐데 어떤 네. 파장이 있을까요? 네, 파장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로 결정이 내려지거나 네. 특히 카카오뱅크 소유 지분을 이제 배제받게 되는 그런 특히 공정위 처분이 남아 있거든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결합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카카오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시면서
투자 의사결정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기업이라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카카오의 그동안의 성공 신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네.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문화발식 사업 확장, 이른바 임원들의 먹튀 논란. 자, 이번 사안 이후 카카오의 위기, 어떤 좀 업계 파장이 있을까요? 1분이라는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 네, 네. 카카오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경영, 공동체 자율경영 체제라든가 네. 아니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회들은 당연히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좀 방향성을 모아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로 작용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인 처벌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와 함께 접종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맞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부터 동네 의원을 찾은 사람들로 진료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지난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파요. 약 들어갑니다. 닦고. 오늘 무리한 운동, 사우나, 목욕탕 가지 마시고요. 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접종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서 경각심도 낮아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했지만 접종 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닷새 동안 누적된 인원은 73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3배 넘게 많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백신 접종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아예 걸리는 거를 애초에 차단이 안 되더라도 걸리더라도 중증화가 되지 않고 일반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약이 필요 없어지고 한 차례만 맞으면 된다는 편리성도 접종률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유행 초기에 있었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나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접종하라 그러면 뭐든지 좋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며칠 아프다는데 뭔다는데 나는 그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요. 의료계에서도 기존 백신과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이 15% 이상 낮고 효과적인 점을 들어 신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64세까지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원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대구시 국정감사를 두고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난데없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건립하기로 한 대구시 신청사가 예산 문제로 늦어진 점을 두고 갑자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겨냥합니다. 청사 건립에 쓰려고 모아둔 기금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권영진 시장 때 코로나 등등 해서 정확하게 1,370억입니다. 1,400억 가까이를 유용해버렸죠. 급기야 권 전 시장이 주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웁니다. 신청사 매개를 해서 자기 출마 요청이 많다고 해서 총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영진 시장은 신청사 기금 유형에 대해서 달서 국민에게 속죄할 시간이다. 국정감사에서 현직이 아니라 전직 시장을 문제 삼는 이례적인 상황. 내년 총선 권 전 시장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병에 출마할 의사를 굳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벌어진 삿바싸움에 권 전 시장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 의원을 겨냥해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직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건 배은망덕하고 비열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조기 총선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총선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YTN이 보도한 탐사 보고서 기록 급발진 편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오늘 탐사 보고서 기록 급발진 엑셀드 브레이크 편을 제작 보도한 YTN 신호, 시철우, 부장원, 황윤태 기자에게 기획보도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 급발진 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취재와 음향분석 실험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관련 형사 판결을 분석하는 등 치열하게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4위 NC의 상승세가 3위 SSG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2연승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로 끝내기를 노리고 벼랑 끝 SSG는 왼손 5원석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승부처 타선의 뒷심을 발휘하며 1, 2차전을 쓸어담은 NC. 김광현의 부상, 문승환 조기 소진 등 마운드 운영 어려움 속에 탈락 위기에 몰린 SSG. 상대적으로 느긋한 NC의 선발은 왼손 외국인 투수 테너입니다. 팔꿈치를 다친 최고 에이스 패디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선발 투수를 번복하는 해프닝 속에 내세운 카드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지만 연착륙했고 SSG전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앞서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5실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1패만 하면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는 SSG는 왼손 5원석이 나섭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3차전 호투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놓은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3차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3차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3차전 선발은 5원석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위팀 NC의 3연승 반란이냐, SSG의 기사 회생이냐. NC 홈인 창원 3차전을 앞두고 한층 무거워진 선발 투수의 어깨만큼 선수 운용 등을 둘러싼 두 팀 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새 사령탑 김태형 감독이 취임식을 갖고 화끈한 공격 야구로 우승에 도전하겠다며 내년 시즌 선수단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등번호 8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받은 김태형 감독은 3년 계약 기간의 목표에 대해서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 우승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롯데는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구 여제 김가영 선수가 프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가영은 휴원스 L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뛰어난 뱅크샷을 앞세워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온 김상하 선수를 세트 스코어 4대1로 이겼습니다. LPBA 데뷔 4년 만에 6번 우승한 김가영은 스롱 피아비가 갖고 있던 LPBA 최다 우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하늘빛은 다소 흐렸습니다. 밤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부 내륙 쪽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전이 11도, 대구는 10도, 광주는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호남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